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자, 오늘 날씨 정말 춥습니다. 영하 9도까지 서울 지역은 내려왔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추운 날 움츠러들지 마십시오. 그리고 재벌 아들들이 아무리 갑질을 해도 우리나라는 여러분들과 같이 묵묵히 정말 자기 위치에서 자기 제 역할을 다하는 그런 분들 때문에 돌아간다는 사실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당당하고 떳떳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좌우로 정렬 2588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오빠도 좌우로 한번 불러보세요. 네? 오빠는 2588 대리운전을 3년째 부르신다고요? 언제나 어디서나 2588 박서연 인기 있죠? 2588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 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제본 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My name is what? 투자를 튼튼하게. My name is KB증권. 자산을 든든하게. My name is KB증권. 내일을 탄탄하게. My name is KB증권. KB금융그룹과 현대증권이 만나 KB증권으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My name is KB증권. KB증권. 영어가 안 되면 시원스쿨. 영어가 안 되면 시원스쿨. 영어가 안 되면 시원스쿨 오세요. 안 된다, 늦었다. 생각 말고. 영어가 안 되면 시원스쿨.com. 진짜 쉽다. 컴온. 올뉴 말리부 국토교통부 선정 2016 올해의 안전한 차 수상기념 최대 140만원 할인 프로모션. 콤보할부 이용 시 80만원 5년 이상 차량 보유 시 추가 30만원 1월 16일까지 조기 출고 시 30만원 할인까지. 올뉴 말리부. 할부원금 1,000만원 이상 조기 출고 할인은 2,000명 선착순 일부 모델 및 차량 제외 1월 한 달간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예, 주요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중국의 알리바바 그리고 일본의 도요타가 미국에 투자를 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모양인데. 그렇죠. 이 트럼프하고 같이 그 화면에서 봤어요. 이 알리바바. 마인 회장이요. 네, 마인 회장. 근데 이게 결국 이제 트럼프 눈치를 보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옛날에 이슬람교 같은 경우는 한 손에는 코란을 들고 한 손에 칼을 들었다라고 하잖아요. 네. 이 트럼프 당선인도 한 손에는 법전을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에 투자하겠소, 일자리 내놓겠소, 아니면 미국에 공장 짓지 않으면 막대한 국경세를 내야 할 것이요라고 얘기를 하니까 다들 트럼프 앞에 줄을 서고 트럼프의 조공을 지금 바치는 거죠. 트위터 정치를 하고 있잖아요. 트럼프 네. 당선인 같은 경우는 항상 요즘에 최근엔 트위터에 계속 원래 어디저기 비판하고 이랬었는데 요즘엔 이렇게 땡큐 레터가 거의 지금 답지를 한다라고 해요. 고마워 포드, 고마워 크라이슬러. 왜 다 지금 공장을 짓겠다, 투자를 하겠다, 네. 멕시코에 있는 공장 다 옮기겠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번에는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디트로이트 모터쇼에서 뜬금없이 미국에 보통 거기는 신차 발표하는 데거든요. 그렇죠. 우리 차 이렇게 좋은 거 나왔습니다라고 한 자리에서 미국에 500억 달러를 투자해서 일자리 5만 개를 창출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상당히 뜬금없는 발언이었죠. 이 트럼프 미국 당선자 정말 좋아했을 거고요. 같은 날 거의 비슷한 시각에 뉴욕 맨해튼 트럼프 타워에서는 이제 마인 알리바바 회장 보셨다는 그 장면이 나온 거죠. 5년간 미국에서 일자리 100만 개 창출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한 거죠. 결국에 다들 트럼프 앞에 줄을 서고 조공을 바치고 있는 모습인데 한국은 좀 빠져 있는 거죠. 삼성전자 예, 맞습니다. 기아 자동차는 지금 멕시코에 공장 연지가 몇 달 안 됐잖아요. 맞습니다. 작년에 지었으니까. 9월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참 그런 거 보면. 그 다음 순서가 기아차 BMW 아니겠냐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멕시코에 상당한 20개 정도의 완성
자동차 공장이 있는데 그중에 지금 이제 트럼프 앞에 줄을 서지 않은 몇 개 주요 회사들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말씀하신 기아 자동차가 있는 거죠. 근데 트럼프 당선 뒤에 러시아 부자들이 떼돈 벌었다는데 이건 무슨 얘기예요? 뭐 다 들었었을 겁니다. 트럼프와 푸틴의 브로맨스 예.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특히나 푸틴의 최측근인 뭐 덴코츠는 국가정보국장으로 임명이 됐고 예. 푸틴 대통령이 올해 신년 인사를 버락 오바마 대통령한테 보낸 게 아니고 트럼프 당선인에게 보냈다. 그 정도로 둘 사이가 가까워지고 하니까 계속해서 러시아가 지금 주목을 받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러시아 관련 펀드도 수익률이 되게 좋아졌고 그다음에 유가도 석유도 원유도 생산을 감산한다라고 하면서 러시아 관련된 주식들이 많이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푸틴의 최측근으로 이제 평가되는 팀첸코 볼가그룹 회장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당선 이후 18억 달러 정도의 자산이 불었고요. 여기저기 러시아의 부호들은 자원 생산업체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거기에 주가들이 많이 올라서 이렇게 올랐고 그 외에 많은 철강 재벌들도 자산이 급증하고 있고요. 이렇게 결국에 푸틴 최측근들의 재산이 많아지면 결국 푸틴도 주머니가 넉넉해지지 않겠어요. 둘 사이가 더욱더 가까워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중국이 말이에요. 네. 우리나라한테 이번에는 화장품 보복을 가한 모양이던데 지금 중국 정부가 우리나라 화장품에 대해서 무더기로 불어 조치를 내린 모양이에요. 네? 요즘 중국 뭐 사드, 보복 네. 이런 거 치면 연관 검색어로 많이 나옵니다. 그죠? 네. 그동안 뭐 전세기 안 띄우겠다라고 했고요. 한국에 보내는 패키지 여행, 저가 패키지 여행 금지시키겠다라고 했고 중국 내에서 한류 방송, 한류 스타들이 나오는 CF 못 틀게 하고 있고 롯데 중국 공장들 기업들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조사를 하고 계속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는데 마지막 K뷰티의 대표인 대명사인 한국산 화장품에 대해서도 수입을 못하게 하겠다, 수입을 불허하겠다라고 했어요. 작년 11월 중국 수입 불합격 화장품 명단을 보면 전체적으로 수입이 안 된, 못하게 한 제품 중에 68%가 한국산이었습니다. 중국 시장에서 한국 화장품의 점유율이 한 20%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런데 불합격한 제품의 70%, 10개 중 7개가 한국산이었다는 거죠. 이건 뭔가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사드 보복 아니냐라고 하는 건데 우리나라 전체 화장품 수출에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40% 육박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화장품 업체들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누가 또 이 희생양이 될지 되게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예. 자, 그리고요. 유력 대선 후보 중에 한 사람이죠.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벌개혁을 핵심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네요. 지난 대선 때에 비하다 훨씬 강도가 높아졌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4대 재벌개혁에 집중하겠다. 그리고 출자총액제 부활시키겠다. 그리고 정경유착 고리 끊겠다. 준조세 걷지 않겠다. 나름대로 파격적이면 파격적이고 재벌 관련 대기업 관련해서 상당히 강도 높은 개혁인데 왜 이렇게 했냐 봤더니 삼성이 30대 재벌의 4분의 1이고 4대 재벌이 3분의 2 비중을 차지할 정도니까 양극화가 심하니까 4대 재벌 개혁에 집중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정경유착 고립 차단하기 위해서 그래도 기업의 준죄서를 걷지 않겠다라고 하는 건 환영할 부분인데 만약에 지난 대선 때보다 훨씬 강경한 개혁안인데 그래서 재기업들은 긴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인공지능 스피커끼리 나눈 대화가 인터넷상에서 화제가 됐다 그러는데 네. 얘들이 무슨 얘기했어요? 둘이? 30분간 대화를 했어요. 30분 동안? 근데 영어여서 뭐 우리가 다 알아듣진 못하지만 네. 옆에 지문이 같이 뜹니다. 근데 남자 여자로 돼 있고 사무엘 베케트의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희곡을 뭐 들어보세요. 거기 네. 나온 중요 인물들 둘이 하는 것처럼 했어요. 이름도 뭐 블라디미르 에스트라곤 이렇게 붙여놨는데 인공지능 하면 감정이 없다. 이런 그렇죠.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예. 그런 걸 의식한 듯이 그 지문에 이런 게 있습니다. 널 사랑해. 고백을 합니다. 예. 나는 추상적인 관념보다 그 자체로 널 사랑해. 이렇게 대꾸도 하고요. 이제 뭐 네가 인간 아니야. 넌 인간 아니야라고 하니까 그래 넌 로봇 아니냐 이런 얘기도 왔다 갔다 하고요. 그러니까 재밌다. 괜찮다 이런 반응이 있었는데 예. 이런 것도 있습니다. 결혼하자라고 했다가 30초 후에 이혼하자, 합의 이혼하자라고 해서 30초 이혼 이런 얘기도 검색어에 뜨고 했었는데 이해하기 힘든 맥락이 아직도 있다. 이런 부분도 평가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AI,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얘기하는 인공지능 이거 우리가 보면 진짜 이제
자기네들끼리 스스로 그렇게 대화를 할 수 있는 단계까지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 정말 앞으로 없어질 일자리도 많겠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무섭다 이렇게 다들 생각을 하고 있는 그죠? 거죠. 예. 그래도 뭐 그 2026년경에 이제 새로운 대체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니까 예 그때 제가 정년 1년 남기고 있을 때인가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 일자리 없어질 거라고 많이 하는데 예. 또 옛날에 러다이트 운동 기계 버리는 것처럼 그렇죠. 실질적 수준으로 오면 AI에 대한 어떤 제재 통제가 가해지겠죠.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였습니다. 자, 이번엔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훈 스포츠 평론가 전화 연결하죠.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월드컵 본선 출전 기회가 크게 늘어난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32개 팀이 월드컵 본선 나가죠. 그죠? 예. 근데 2026년부터는 48개 팀으로 확대되는 모양이에요? 예. 국제축구연맹 FIFA가 어제 이 평의회를 열었거든요. 이 평의회에서 만장일치 월드컵 본선 출전국 수를 현재 32개 팀에서 48개 팀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본선 진출국 확대는 이 인판티노 FIFA 회장의 선거 공약이었거든요. 예. 근데 유럽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판티노 회장이 이 본선 진출국 확대 의지를 관철을 시켰습니다. 2026년 월드컵부터 적용이 되는데, 이제 현재는 이 월드컵 본선이 4개 팀씩 8개 조로 조별리그를 하고, 각 조별 상위 2팀이 16강에 진출했거든요. 예. 근데 48개 팀이 출전하게 되면은 이 3팀씩 16개 조로 조별리그를 벌이고요. 각 조 1, 2위 팀이 32강 토너먼트로 우승팀을 가리게 됩니다. 현재 아시아에 배정된 본선 쿼터가 4.5장이거든요. 예. 출전국이 48개로 늘어나면 아시아 쿼터가 7장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게 뭐 이렇게 늘어나면 출전국 팀 수가 늘어나면 월드컵 본선에 진출할 기회가 많아졌다는 뭐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죠. 근데 또 경기 수준은 좀 떨어질 것이다. 이런 비판도 있죠. 그죠? 예. 아무래도 이 출전국 수가 늘어나면 이 경기의 질이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제 비판하는 여론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FIFA가 이렇게 이 참가국 수를 대폭 늘린 이유가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수익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이 경기 수가 현재는 64경기인데 이 64경기가 80경기로 늘어나고요. 후원 기업들의 광고도 물론이고 이 중계권 수입도 당연히 늘어나겠죠. 두 번째로 이 참가국 수를 늘린 이유가 시장 확대거든요. 이 시장 확대는 중국과 인도를 타깃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인도의 본선 진출을 유도하겠다는 건데요. 중국과 인도가 월드컵에 진출해서 이 축구 열기가 높아지면은 FIFA로서는 새로운 시장을 얻게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실제로 이 FIFA 내부의 보고서에서도 이 본선 진출 32개 팀이 48개로 확대가 된다면 예상 수입이 55억 달러에서 최대 65억 달러까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역시 중요한 건 이제 우리 입장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 입장에서도 이걸 보면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좋은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좀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일단은 이 아시아 쿼터가 늘어나니까 이 본선 티켓 차지하는 것이 훨씬 더 쉬워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조별리그 통과라는 점에서도 유리한데, 자, 이 기존에는 이 4팀 중에서 2위까지 해야 16강에 올라갔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 3팀 중에서 2위를 하면은 조별리그를 통과하게 되니까 이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조별리그 다음이 이 16강이 아니라 32강이라는 점도 있지만 이 대진표에 따라서는 충분히 해볼 만한 쉬운 팀을 만날 이 행운의 가능성도 더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죠. 뭐 우리한테 좋으면 좋은 거예요. 예. 자, FIFA 얘기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하죠. 이 호날두 메시가 항상 경쟁했던 상인데 이 올해의 선수상 호날두가 선정이 됐죠?
예, 맞습니다. 이 FIFA가 어제 더 베스트 FIFA 풋볼 어워드를 시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FIFA에 가입한 전 세계 축구 대표팀의 감독하고 주장 선수가 투표를 해서 2016년 최고의 선수를 뽑았습니다. 여기에서 호날두가 34.54%의 지지를 얻어서 26.42%에 그친 메시를 제치고 2016년 올해의 선수상에 선정이 됐습니다. 예. 여자부에서는 미국의 칼리 로이드 선수가 선정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 태권도협회 전무이사가 승무 조작 혐의로 시정을 선고받았다고 하는데, 근데 이 태권도협회 전무이사가 그 국가대표팀 감독을 역임할 정도로 아주 태권도계에서는 유명한 감독이었었다고 그러대요? 예, 맞습니다. 이 승부 조작 혐의로 기소가 됐던 김세혁 전 태권도협회 전무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김세혁 전무는 2004년 아테네 올림픽하고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대표팀 감독을 맡았고요. 이 삼성 S1 감독까지 역임한 대표적인 태권도 지도자입니다. 이 서울 남부지법이 어제 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했는데, 이 특정 선수를 우승시키기 위해서 다른 선수들에게 기권을 강요하고 또 이 협회 인사에도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한국 태권도를 대표하는 이 명장이라고 소개될 정도로 유명했기 때문에 더욱더 좀 씁쓸한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어제 프로농구 프로배구 경기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 프로농구에서 이 삼성이 서울 라이벌 SK를 94대 90으로 이기고 단독 선두를 질주했습니다. 이 최근에 한국으로 귀화하겠다라고 이제 선언해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 라틀리프 선수가 어제도 32득점으로 삼성의 승리를 이끌었고요. 예. 이 프로배구에서는 이 한국전력이 OK저축은행을 3대2로 이기고 2연패에서 탈출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리고요. 이규혁 감독. 장시호가 설립한 한국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여기에 관련이 돼 있었는데 결국은 이규혁 감독이 물러났네요. 예. 이규혁 감독이 스포츠 토토 총감독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지난 연말에 이 사직서를 제출했던 것이 뒤늦게 알려졌고요. 이규혁 감독이 이 최순실의 조카인 장시호 씨가 설립한 한국 동계스포츠 영재센터에 관여해서 이 동계스포츠와 관련한 이권을 노렸다는 그런 의혹을 받고 있죠. 이 스포츠 토토는 이번 달 말에 후임 감독을 선임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규혁 감독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의혹을 받는 수준인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이 좀 빨리 밝혀져야지 무고한 분들의 피해를 좀 막을 수가 있어요. 지금 보니까 완전히 이게 뭐 최순실 쓰나미 이런 현상이라서 사실은 이런 상황에서 또 무고한 분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었습니다. 예, 이게 빨리 밝혀져서 제가 볼 때는 만일 무고하다면 다시 명예회복을 하는 시키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원 스포츠 평론가였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박하선입니다.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좁은 차에서 생활하던 은훈의 가족이 새 집을 찾고 가스 폭발로 전신 화상을 입은 현석이가 치료비 걱정을 덜 수 있었던 것은 다 여러분의 사랑 덕분입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위기의 순간, 월드비전은 위기 아동 지원 캠페인을 통해 도움이 절실한 가정을 긴급 지원합니다. 연말 연시, 여러분의 사랑이 꼭 필요한 곳에서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월드비전과 함께해주세요. 후원 문의 1688-3570, 1688-3570.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안녕하세요. 인간비타민 고슴도치 엄마 장영란입니다. 엄마들이 요맘때 되면 고민이 참 많아져요. 아이들 선물, 와우, 고민되죠?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끝나면 또 설, 선물 골치 아파요. 소중한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선물은 어떠세요? 건강한 지구.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비옥한 땅, 실컷 숨쉬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공기, 후룩후룩 걱정 없이 마시는 맑은 물. 얼마면 살 수 있냐고요? 빼세요. 빼라고요. 이번 연말 선물엔 포장비를 빼세요. 과대 포장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건강한 지구를 선물해 줄 수 있답니다. 속이 꽉 차야지 겉만 화려하면 뭘 하냐고요.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합니다. 골프 장갑도 G맥스 생산 장갑도 G맥스 헬스 장갑도 G맥스 가죽 장갑도 G맥스 장갑하면 G맥스 대한민국 우리 장갑 G맥스 30년 한길 범양 글러브가 만듭니다. 글러브 맥스 G맥스. 한국어요? 어릴 적부터 엄마 손에 이끌려 한글 학교를 다녔어요. 그때는 싫었지만 이제는 감사해요. 그리고 한국어 하는 내가 자랑스러워요. 알고 계십니까? 전 세계 118개국 1900여 개의 한글 학교에서 10만 명의 재외동포 아이들이 우리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한글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 한민족이라는 뿌리를 잊지 않도록 재외동포 재단은 전 세계 한글 학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720만 재외동포의 든든한 버팀목 재외동포 재단. 공기가 탁해 작업이 안 됩니다. 유해 공기 때문에 직원들 건강에 지금 당장 오토링크를 설치하라! 오토링크 산업용 집진기, 각종 분진과 오일 미스트, 농작품, 작업장 냄새와의 전쟁 끝. 믿을 수 있는 집진기 오토링크 1577-7097.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투자를 튼튼하게 KB증권 자산을 든든하게 KB증권 내일을 탄탄하게 KB증권 KB금융그룹과 현대증권이 만나 KB증권으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KB증권. 영어가 안 되면 시원스쿨. 영어가 안 되면 시원스쿨. 영어가 안 되면 시원스쿨 오세요. 우리 같은 영어 왕 초보에게도 정말 좋아요. 영어가 안 되면 시원스쿨.com. 진짜 쉽다. 컴온. 올뉴 말리부 국토교통부 선정 2016 올해의 안전한 차 수상기념 최대 140만원 할인 프로모션. 콤보할부 이용 시 80만원, 5년 이상 차량 보유 시 추가 30만원, 1월 16일까지 조기 출고 시 30만원 할인까지. 올뉴 말리부. 할부원금 1,000만원 이상 조기 출고 할인은 2,000명 선착순, 일부 모델 및 차량 제외. 1월 한 달간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홍은희 씨, 잇몸 관리 어떻게 하세요? 잇몸 관리요? 양치 잘하고 치과도 다니고 그리고 하나 더 인사돌 플러스. 염증에도 좋고 들뜬 느낌도 꽉 잡아주니까요. 잇몸 건강에 인사돌 플러스. 써본 후의 차이요? 직접 느껴보세요. 동국제약. 맛있는 음식을 더 맛있게 즐기는 저 최현석 셰프의 방법. Steak and fried pasta and fried party and 스프라이트와 맛있는 케미. 맛있는 음식을 더 맛있게 즐기세요. Sprite. 출발 새 아침에서 드리는 선물 같은 한마디. 내가 아닌 모습으로 사랑받는 것보다 내 본연의 모습으로 미움받는 것이 낫다. 우리 모두는 별이고 반짝일 권리가 있다. 오늘은 세계 최고 스타로 명성을 날렸던 할리우드의 여배우 마릴린 먼로가 남긴 명언 전해드렸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어제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3차 공개 변론에서 박근혜 대통령 측이 세월호 7시간의 구체적 행적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을 했었죠.
그런데 헌법재판소 재판소는 이 재판부는 소명 자료를 보완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퇴짜를 당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사실 어제 재판부가 한 얘기가 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시간을 끌지 말라라는 일종의 경고성 발언도 있지 않았는데요. 확실한 것은 이것이 헌법재판소의 이 탄핵 소추에 관한 심판 과정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탄핵 소추가 당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재판부가 증명한 것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측이 증명해야 한다. 이런 입장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관련한 내용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제 3차 공개 변론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나오는 사람도 안 나오고, 그죠? 네. 세월호 7시간에 행적 제출하라고 그랬는데도 19일 만에 제출했는데 퇴짜 맞고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별 3차 변론기를 별 의미가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도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세월호 7시간과 관련된 대통령의 답변서예요. 네. 근데 다들 궁금해했잖아요. 답변서 어떻게 나올지. 네. 그런데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로 끝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단 굉장히 미흡을 했고요. 청와대에서 청와대 사이트에 더 팩트의 범위를 좀 벗어나지를 못했다. 예. 그리고 여러 가지로 3분이나 41분 단위로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서 써놓긴 했는데, 이게 전부 다 어떤 서면 보고를 받았다. 그리고 대통령 지시가 뭐가 있었는지 그런 부분이 거의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그날의 어떤 행적이랄지 아니면 세월호 구조와 관련해서 무엇을 했는지 그런 부분이 굉장히 미흡하다는 거죠. 그래서 헌재 재판관 자체도 굉장히 미흡하다고 좀 불만을 토로했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그럼 박근혜 대통령이 10시에 인지를 했다고 하는데 이미 그 전에 보도가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최초 인지한 시점이 언제이냐 그 부분도 좀 밝혀달라고 추가적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김장수 전 안보실장이 보고를 했는데 그 대통령이 7번에 걸쳐서 전화 지시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나와 있는 게 서면밖에 없기 때문에 통화기록이나 그런 것들을 좀 제출을 해라. 그리고 19일이나 지났는데도 이 정도 답변서 가지고 되겠느냐 이제 그런 식으로 아마 경고성 좀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시간 끌기 어쨌든 지금 증인 출석하라는 사람들도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런데 아마 이런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예? 일단 시간 끌기라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우세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번도 그렇고 이번도 그렇고 지난번 윤저춘 전 행정관 하나밖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지난번하고 이번 3차 변론기의 증인들이 전부 다 박근혜 대통령을 비호할 수 있는 그런 증인들이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을 방어할 수 있는 증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왜 안 나왔을까? 그건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정말 억울하다고 하면 나와서 다 얘기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글쎄요. 아마 그런 이유는 우리가 모두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일단 탄핵 심판을 굉장히 시간을 끌고 가려는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증언에 관해서 서로 말을 많이 맞췄지만 아무리 완벽하게 말을 맞췄다 하더라도 나와서 이 얘기를 하다 보면 허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순적인 그런 진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로 인하면 여론도 좀 악화되고 그래서 일단은 나가지 않고 최대한 시간을 끄는 게 낫겠다. 그래서 탄핵 심리길도 굉장히 길게 갈 수 있도록 작전을 쓰고 그다음에 이제 특검과 관련해서도요. 나가지 않는 이유가 이제 특검에 나가면 지금 제3자 뇌물수수랄지 뇌물죄에 대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만약 특검이 수사기간 안에 수사를 끝나야 되면 이 부분이 또 탄핵에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특히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특검도 나가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근데 최순실이 그랬다며요. 헌재 변호인 입회를 허가해주면 출석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모양이던데 헌법재판소에 변호인 출석 가능합니까? 변호인 출석은 가능한데요. 원칙적으로 증인은요. 변호사 조력을 받을 권리가 이렇게 보장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증인이니까 더군다나 네, 그죠? 증인은 그렇죠. 그냥 나와서 증인은 제3자로서 와서 사실대로 이 얘기하는 게 증인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 조력을 받고 변호사가 꼭 있어야 하는 건 아닌데 이제 최순실 씨가 주장하는 건 이거예요.
이 사건이 이제 형사재판에 어떤 피고인 신문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지 않느냐. 예. 그래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이제 편의를 봐달라고 하는데 이에 관한 뭐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만은 헌법재판소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지근거리에서 지켜볼 수 있게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최순실 씨가 만약 증언을 하게 되면 변호인이 그걸 다 듣고 형사재판 같은 데 있어서 그 부분이 잘못된 모순된 진술이 나온다거나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이 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요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근데 어쨌든 헌재는 지금 나오지 않은 사람들 16일날 다시 부르겠다. 19일날도 다시 부르고 이런 입장인데 다시 불러서 안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러죠. 예? 그래서 저희가 박근혜 대통령 측의 어떠한 지연작전이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많은 얘기가 나왔죠. 탄핵 심판은 형사재판과 다르다는 거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꼭 증인이 나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탄핵 심리와 형사재판은 다르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증인이 소환이 안 된다 하면 계속적으로 의도적이랄지 아니면 의도적이 아니다 하더라도 증인이 불출석을 하게 되면 우리는 기록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 했거든요. 아하.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얘기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 측 법률 대리인이 계속적으로 증인이 불출석하게 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소추행치에서는 검찰에서 조사한 증거에 의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증인이 물론 안 나오는 것 자체가 지금 탄핵 심리를 지연시키고 있고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예. 하지만 이것에 헌법재판소가 계속 끌려가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기록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근데 그 기록에 이 기록될 만한 새로운 게 등장을 했어요. 제2의 타블렛 PC가 나왔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지금 이런 탄핵 심판이라든지 최순실 사건 특검 수사라든지 상당히 폭발력이 있는 증거, 이런 증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던데요. 이건 아주 중요한 증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면에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그 시점이에요. 이게 2015년 3월부터 11월까지죠. 11월까지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사실 그 독일 코레스포츠죠. 코레스포츠 설립 과정부터 해서 삼성과의 어떤 거래 관계에 있는지에 관한 자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메일과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일단 시점이 가장 7월에서 11월이기 때문에 삼성과의 거래 시점에 이게 딱 맞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어떻게 삼성과 거래했는지가 명확히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폭발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아마 밝혀질 수 있는 단서들이 많이 들어있다고 보고요. 예. 그다음 두 번째는 그 JTBC의 태블릿 PC에 관해서 입수 과정에 관해서 굉장히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는 이의 제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그 위법하게 수집이 됐다, 뭐 절도를 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최순실 씨 것이 아니다 이런 주장을 했었는데 이번에 그 장시호 씨 측에서 낸 태블릿 PC는 일단 입수 과정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다. 예. 정법하게 이게 취득이 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딴지를 걸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고 보고요. 예. 그리고 이전에 JTBC 태블릿 PC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 문제를 제기했지만 그 태블릿 PC에 대해서 어떤 정당성 그리고 두 가지의 연관성에 의해서 어떤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책임자에 대한 아주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검사 출신이시죠? 김광삼 변호사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위기의 한국 경제. 하지만 해법은 있습니다. 우리 경제에 또 다른 도약을 준비하는 코너. 출발 새 아침 경제 빅 이슈.
신율의 출발 새 아침에서 매주 수요일 날 보내드리는 코너죠. 경제 현안 짚어보는 순서입니다. 오늘도 고려대학교 총장을 지내신 서울대학교 이필상 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요새 아주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뭐 연일 뉴스에 나오는데 말이에요. 네. 특히 이제 그 멕시코에 공장 지으려던 미국이나 일본, 심지어 우리나라 기업들도요. 네. 계속 줄줄이 지금 미국에 공장을 짓겠다 이러고 나오고 있는데 이거 지금 파장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예. 예. 트럼프가 세계 각국의 무역 전쟁 선전포고를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요. 예. 트럼프는 아직 취임을 안 한 상태거든요. 예. 그런데 벌써 이제 기업들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하. 우선 트럼프는 미국 기업들에게 해외 공장 지으면은 절대 안 된다. 해외 공장 지어서 미국 내 고용을 줄이면은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렇게 예. 엄포를 놨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대표적인 자동차 회사인 GM과 포드가 멕시코 공장 설립을 포기했죠. 문제는 미국 회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화살을 일본 도요타 자동차에 돌려서 미국의 공장 지어라. 그렇지 않으면 국경세 물리겠다. 이렇게 또 협박을 했죠. 그러니까 일본은 그렇다면 미국에 5년 동안에 100억 달러 투자하겠다. 이렇게 100기를 들였습니다. 예. 그럼 멕시코나 일본은 미국의 우방입니다. 예. 그런데 이런 나라를 대상으로 해서 보호무역을 선언한 것은 이제 국제관계, 외교 문제 이런 거 다 무시하고 미국 우선주의를 힘으로 밀어붙이겠다 이런 건데요. 앞으로 세계 경제가 이 무역전쟁 공포 속에서 상당한 혼란이 올 것 같습니다. 그 중국 경제도 위험하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중국 경제가 트럼프 공격 때문에 추락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중국 경제가 대내적으로 아주 취약한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내부적으로요? 네. 지난 20년 동안 중국 경제가 고속 성장을 하다 보니까 내면적으로 상당히 부실합니다. 중국 경제에 3대 뇌관이 있는데요. 예. 이제 첫 번째 뇌관이 부동산 가격 거품, 두 번째 뇌관이 기업 부채 증가, 세 번째 뇌관이 그림자 금융 이런 것들인데 고속 성장을 하면서 건설, 토목공사를 많이 하니까 부동산 가격이 이제 거품으로 들떴다는 것이고요. 또 무조건 이제 빚을 내서 고속 성장을 하다 보니까 기업 부채가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신탁회사나 자산관리 회사 같은 은행이 아닌 금융 회사들이 신용 등급이 낮은 기업들에게 고금리 대출을 굉장히 많이 해줬는데 그걸 그림자 금융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게 터지면 큰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이제 상태에서 중국 경제가 최대의 적이다 이렇게 이제 트럼프가 선언을 하고 수입 관세 45% 붙이겠다.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 이렇게 초강수를 던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벌써 중국에서는 위안화가 급락하면서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경제 거품이 꺼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어떤 이제 불안감이 이제 확산되고 있는데요. 우선 위안화 보면은 중국 정부는 이거 큰일 났다 해서 위안화를 1% 절상한 그런 정책을 발표했거든요. 예. 근데 그날 거꾸로 오히려 위안화가 1%가 떨어지는 현상까지 생겼습니다. 그랬어요? 예. 얼마 전이었죠? 그게? 예, 며칠 전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보통 충격이 큰 것이 아니다는 얘기인데 벌써 외국 자본이 많이 빠져나가서요. 중국은 한때 그 외환보유액이 3조 7천억 달러였었는데 이것이 3조 달러를 지금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제 경제 공격이 본격하면은 중국 경제가 거품 성장이 꺼지고 또 이제 금융 위기에 휩싸여서 잃어버린 이제 20년의 일본 경제 이거를 이제 다시 중국이 답습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어떤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지금 상태로 보면은 가능성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외국 자본 유출 말씀하셨는데 게 중국뿐 아니라 다른 신흥국가의 외국 자본 유출도 상당히 우려가 크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트럼프 이제 등장으로 중국은 물론이지만 신흥국들이 지금 집단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가장 두려운 것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신흥국에서 외국 자본 유출이 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지난해 11월 통계에 따르면 한 달 만에 중국에서 96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15조 원 정도 되는데 이 금액에 이제 외국 자본이 빠져나갔는데 2008년 미국발 금융 위기 이후에 최고입니다.
여기 이제 러시아라든가 터키, 브라질, 남아공 같은 이제 다른 신흥국들 보면은 작년에 340억 달러의 이제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는데 이런 현상이 트럼프가 취임하면 본격화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을 필두로 해서 신흥국에서 외국 자본이 우리나라도 신흥국이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외국 자본 이제 유출이 상당히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신흥국들이 이제 연쇄 부도 위기에 처하면은 정말 세계 경제는 이제 대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 이런 또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나라 여쭤봤는데 트럼프 경제 정책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경제도 벌써 타격을 받기 시작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아까 말씀드린 이제 당장 미국이 GM, 포드, 도요타 이런 데서 멕시코 공장 안 된다 하니까 이제 다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우리나라도 현대 기아차가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겁니다. 기아차는 작년 9월에 멕시코 공장을 준공하고 이미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연간 40만 대를 생산해서 미주 지역에 공급할 예정인데요. 그리고 또 현대차도 멕시코의 공장 신설을 계획했었습니다. 근데 이거 여기에 이제 벼락이 떨어졌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어떤 유사한 압력이 계속 들어올 겁니다. 그럴 경우에 결국 수출 전선에 이제 빨간불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또 중요한 것은 지금 중국을 최대 이제 공격 목표로 해서 트럼프가 이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텐데 그래서 만약에 중국 경제가 이제 주저앉으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수출지 1국가가 중국입니다. 예. 그러니까 수출이 이제 더 타격을 받을 수 있고요. 여기에 이제 설상가상으로 신흥국들이 이제 부도위기에 처하면 지금 우리나라 신흥국 수출이 전체 수출의 50%가 넘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또 타격을 받을 거다. 이렇게 치면은 우리 경제로서는 2중, 3중 타격이 된다 이 말씀이시네요. 예. 정말 정신 차리고 대비를 잘해야 되겠죠. 예. 외국 자본 빠져나갈 가능성도 있고요. 예, 지금 걱정이 되는 것이 지금 원화 가치가 굉장히 빨리 떨어지고 있어서요. 달러당 1,200원 선이 무너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원화 가지고 있으면 이제 가치가 자꾸 떨어지니까 외국 자본이 상당히 지금 이제 나갈 거다 이런 또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금리 인상이 겹치면은 미국으로 이제 돈이 더 빨리 이제 미국으로 빠져나가면서 이제 가계 부채 연쇄 부도라든가 이제 좀비 기업들 붕괴라든가 이런 이제 내부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그런데 이 와중에 한일 간 통화 수합 협상이 중단됐죠. 예, 우리나라가 부산에 위안부 소녀상을 설치한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한 보복으로 일본이 통화수합 논의를 일방적으로 중단했는데요. 이것은 아베 정권이 이제 소녀상 설치를 이제 빌미로 삼아서 결국은 위안부 문제 끝내고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강화하겠다는 아주 사악한 정치 전략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밖에 없는데요. 원래 통화 수합이라는 것이 유사시에 통화를 서로 교환해서 금융 위기를 막자 이런 일종의 통화 방위 동맹입니다. 무슨 우리만 조작하는 것이 아니고 일본도 같이 조작하는 겁니다. 이런 순수 이제 경제 문제를 가지고 위안부 문제를 결부시켜서 10억 냈으니까 이거 못한다 이렇게 나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든 의연하게 이제 대처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정부는 더 이상 통화 수합 요구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이제 일본과 통화 수합을 안 해도 위안 관리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위안부액이 3,710억 달러 정도 되는데요. 1997년 위안 위기 때 300억 달러였었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12배가 넘는 거죠. 그리고 매년 경상수 취득자가 이제 1,000억 달러 가까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큰 문제는 없는데 어쨌든 간에 경제 문제는 경제 문제고요. 또 정치 문제는 정치 문제니까 경제 문제는 경제 논리로 좀 풀어가는 그런 어떤 이제 지혜는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부는 상황별로 대응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그 대외 여건이 우리 경제 우호적이지 않다. 그래서 이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가에 따라서 그때마다 이제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특히 정부는 이제 4대 변수를 이제 주요 이제 대외 변수로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정책, 중국의 금융 불안, 유럽은행의 부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인데요. 그때마다 결국은 이제 대안을 마련해서 이제 행동에 돌입하겠다. 그런 어떤 입장인데요. 그래서 1차적으로 대외 시인들을 높여야 된다 해서 오늘 이제 미국 뉴욕에서
경제 부총리 주재로 한국 경제 설명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홍보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뭐 일단은 뭐 대응을 잘하고 있다 볼 수가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우리 경제 내부적으로 그래 지금 경제 위기인데 그거 근본적으로 고치자 우리 살아난다 투자하자 해서 뭐 정말 우리 내부가 자신이 있어야 홍보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외국 자본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부 문제를 이제 제대로 이제 개혁을 한다 그리고 경제 정책을 올바로 편다 이런 걸 하면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뭐 그런 면에서 좀 부족한 점이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총장을 지내셨던 서울대학교 이필상 교수와 함께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